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0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죠. 10월의 완연한 가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쾌청한 하늘 덕분에 기분 좋은 아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가을 날씨 만끽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마이스 업계 전문가분들 모시고 또 오늘 이 자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 2017년에 첫 인사를 드린 후에 벌써 4회째를 맞이했는데요. 글로벌 시대의 우리 경쟁력 갖춰가기 위해서 많은 국내외 전문가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네트워킹 시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이스의 경쟁력, 오늘 이 자리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는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특별하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이브리드 이벤트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역시 저희가 현장 열기 고스란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감사와 또 환영의 인사 손을 좀 흔들어 주시고 박수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뜨거운 열기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행사 아마 굉장히 시적절한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마이스 데스티네이션 회복, 위기관리 전략, 그리고 디지털 미팅의 미래라는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 컨벤션 뷰로 그리고 게이닝 엣지가 주관한 이번 행사,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에 또 이렇게 하이브리드 이벤트로 함께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자, 저희 진행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영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행사 주최하신 고양시 이재준 시장님께서 환영사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하실 예정이셨지만 오늘은 영상으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 마이스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반년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마이스 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를 가장 빨리 일으킬 수 있는 산업 역시 마이스 산업입니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과 수출과 일자리와 관광까지 경제의 거의 모든 요소를 끌어안는 거대한 품입니다. 최근 고향의 마이스 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랜 수건인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확정되었고 국제의 복합지구 지정은 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4차 산업이 집약된 일산 테크노밸리, 국내 최초 K-팝 공연장이 들어서는 CJ 라이브시티 등 든든한 지원금까지 일대에 들었습니다. 고향의 마이스 산업은 이제 가능성입니다. 우리 마이스 산업이 지난 15년의 양적 성장을 넘어 이제 질적 성장을 거둘 수 있도록 고양시의 거대한 경제 지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마이스 산업의 목적지는 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세계 마이스 석학 및 시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위기 속 마이스 산업에 힘을 싣기 위해 4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는 취소 대신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여러분의 다양한 지혜를 이곳에서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시 이재준 시장님께서 환영사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산업을 끌어안는 산업이 마이스라고 소개를 또 해주셨는데요. 고양시에도 마이스와 함께하는 기쁜 소식들 또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함께 동행해 주시면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개회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사는 이번 행사 또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한림대학교 황희곤 교수님께서 개회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희곤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실제 우리 얼굴을 뵙고 또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과 인사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행사가 네 번째 행사입니다. 2017년 시작해서 어쩌면 우리 아시아에서 이런 그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우리 마이스 목적지라는 그런 타이틀로 최초로 한 행사이고요. 특히나 올해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연기해서 오늘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 데스티니 위크는 우리 아시아 마이스의 중심 도시인 이 고양시가 주최하고 또 우리 고양 컨벤션 뷰로가 주관하는 그런 의미가 큰 행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고 오늘도 또 오늘 내일 이제 이틀 개최가 됩니다만은 우리 지역 산업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 또 아시아 전체 우리 마이스 산업에 크게 변화를 이끌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제는 방금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포스트 코로나와 마이스 데스티네이션 회복입니다. 특히 위기 관리 전략 그리고 디지털 미팅의 미래라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다 공감하다시피 지금은 디지털 또는 은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또 기업도 또 사회도 또 우리 국가도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오늘과 내일의 우리 GDW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우리 마이스 업계의 새로운 지혜와 또 새로운 어떤 경험을 같이 모아서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상에 참가하는 우리 마이스 전문가 또 관계자 여러분이 많은 지혜와 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를 모으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같이 올해는 우리가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겸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일 크게 세 가지 세션을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끝까지 동참하셔서 좋은 결과 또 그리고 같이 우리 미래를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많이 수고해 주신 고양시 그리고 고양 컨벤션 뷰로 그리고 또 행사를 직접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챙겨주신 여러 스텝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일 이 좋은 시간 정말 계절이 좋은 계절인데요. 오늘 참가하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온라인상에 참가하신 여러분 다 같이 동참해서 앞으로의 우리 아시아 마이스 중심 도시 고양시가 또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나아가서 우리 아시아 국가 전체가 어떤 마이스의 방향으로 우리 지역 상생과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좋은 시간이 좀 끝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한림대학교 황희곤 교수님께서 개회사 소중한 말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참 예기치 않았던 이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같이 함께 모실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으로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바로 오늘 이 마이스 산업을 위한 말씀해 주신 대로 지혜, 여러분의 의견 함께 모으는 자리로 의미 있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오늘 행사 본격적인 세션 시작하기 전에 발제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아마 지금쯤 줌으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발제를 해주실 분은 게리 그리머 게이닝 엣지 회장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게리 그리머 회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reat,
Thanks. It's great to be with all of you here today at the International Destination Competitiveness Forum. It's an honor to be here, and thanks for inviting us. First off, I'd like to comment. It was great to hear from your mayor and the support and interest in everything that's happening in the industry there. I know that's true throughout Korea as well. But I just wanted to say that it's great to hear the mayor's support, and certainly the future of our industry will be very much influenced by the levels of support by our governments. Goyang City is hosting this forum, and so again, I think Goyang is in good hands and lucky to have such a supportive government and mayor. In terms of our program today, we've got a great lineup of speakers for you. We've got Roz McLeod, who's speaking from the PCO perspective, Yasno Yunus, who is speaking about event technology, Frank Yang from the venue perspective, and Jason Ye on destination promotion and hosting international meetings can give us some insights into what it's like hosting hybrid meetings like the ICA meeting that they're about to host in Kaohsiung. Everybody will be talking about their view of the future, how they see the future, how we all need to adapt, what they feel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they think Korea needs to do to focus on building a speedy recovery. But before we start, I'd like to set the stage a little bit and just make a few comments about the way I see the world. One thing that we're stressing to a lot of the people we're talking to is that COVID is a cause, but disruption is the effect. And disruption isn't going to stop. We're saying to people that, yes, it's certainly appropriate and timely to be concerned about COVID and how to respond and how to recover, but we will get beyond COVID, but disruption will not stop because, as we know, there's ongoing technological disruption. Some people call it creative destruction. There's climate change, which could be the biggest disruptor in the history of humankind. So we have to be prepared to deal with disruption in the long term. Maybe COVID snapped us to attention, but we've got long-term issues that we'll be dealing with together as an industry and as a civilization. To me, disruption always means that you have to look at your business models. We know the examples around the world where companies like Kodak were in a disrupted economy and didn't respond appropriately. And now we know where Kodak is, it's gone. So remaining relevant, remaining competitive and successful will always involve looking at business models as you go forward. And in this time of great disruption, which will be continuing beyond COVID, it's appropriate that we would all consider our business models. Another thought is that COVID is a game changer. The good news is that COVID helped us get the government's attention. I have to say, before COVID, if you talk to a lot of governments, they would say, yeah, tourism's a nice industry. The visitor industry is important. It's good to have visitors from around the world. But those jobs aren't as high paying, and we're just not as focused on that industry as some other ones. And I think now government's actually kind of figured out that how much the hospitality industry is an underpinning of the broader economy. And these governments are really keen to get people visiting again, to get travel bubbles opened. And it's clear that we've gotten government's attention when it comes to the hospitality industry. I guess that's a good news thing because we in the business events industry rely on the hospitality industry to support our efforts. But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we're not really necessarily just part of the hospitality industry. We've got a much broader focus and place in the economy. And in a way, the bad news is that some governments will be looking at tourism and saying we need to get the business back quickly. And when we start talking about business events, that's going to look like longer term horizons. And people, elected people may not be as inclined to invest in business events because the business doesn't come immediately the way that tourism does. So it'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e value proposition for our industry has always been more about social and economic impacts. I'm pausing because I can see the internet's
being interrupted, so I'm going to repeat what I'm saying there. The value proposition for our industry has been more about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than it is about filling hotel rooms. And I think that's an important point. So if we want continued government support, and it's clear that Goyang seems to have that, and hopefully Korea has that. Hopefully Korea has that on a nationwide basis. I see the internet being interrupted, so I'm going to repeat that again. It's important that we're talking about things like building our knowledge and creative economies, lifelong lear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capacity building and global engagement, trade, talent, and investment attraction, spurring innovation. Those are the kinds of value propositions that I think we need to build our industry's future on, and quit talking as much about how we fill hotel rooms. That's important, but it's not really what our core value is. The world is going to care more about issues like climate change and sustainability. I think that's another thing that Korea needs to watch for. Korea, destinations, we throughout the industry, our governments. There will be a major focus on event legacies and the United Nations Strategic Development Goals. Our customers are going to be more focused on those things. And part of it is because, part of the reason why they're more focused on that is because of the effects of COVID. But there will also be more community and government support for these issues of legacies and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 wanted to mention a couple of those because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as an industry have our mind in that mode. Goal 3, UN SDG, Goal 3, is about good health. And so many of our conventions are about medical intervention and how to improve medical outcomes in society. Goal 4 is about quality education. And we know that associations are who are providing most of the lifelong learning for the world today. When you think about disruption, one of the realities is that people won't be doing the same things in future years that they're doing today. People need to have lifelong learning. Again, I'm pausing because I can see from my screen that the internet has disrupted. So I'm just going to pause now until it comes back. Okay. 자,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지금 뵙고 있다 보니까 연결 상황이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 연결을 좀 시도해 보도록 하죠. 네, 확인을 잠깐 부탁을 드리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Could you please start? 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죠. Sorry, I guess we're having some internet problems. I'm sorry for the disruptions. But I was talking about sustainability and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 think we as an industry need to focus more on that because our customers are focused more on that increasingly, and our communities and our governments are focused more on that. And I just wanted to mention a few of them. One is Goal 3, which is about good health. And when you think about it, most of the conventions in the world, the biggest number of them are about medical intervention or improving medical outcomes. So that's a good one that relates very specifically to our industry. Quality education. I talked earlier about disruption. One of the things that disruption means is that in a lot of professions, people won't be doing the same things for their entire career. They need lifelong learning, and associations are where they get that lifelong learning. So obviously, our industry is key to that quality education sustainability goal. Goal 8 is about good jobs and economic growth, and we're about connecting global networks and spurring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Goal 9 is about innovation, and our industry is at its very core about getting people together and helping them to innovate. Goal 11 is about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So again, and that matched with Goal 17, which is about partnership for goals. Conventions and business events are all about getting people together, forging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s to advance society, to advance economies, and to seek to advance sustainable goals.
So again, we're in an industry where we need to maybe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we fill hotel rooms and that we bring in immediate spending, but realize that our value proposition goes way beyond that. And if we want the support from government that we need, we're going to need to begin emphasizing those other benefits of our industry. I wanted to leave you with a few thoughts in a broad sense for the business events industry. And I'm going to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associations and conventions here. Associations are fundamentally global communities. And everybody in this room is in the business of building your local community. So I'm stressing the word community there. The same challenges faced by association communities are being faced in your local professional community. And again, I'm talking back about disruption and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to change the economy and to create a shifting foundation in our communities. So in a way, what I'm saying to all of you is that we're not just in the business of meetings. You're in the business of building professional and association communities and building your local economy and helping to build a global economy, rebuild it after COVID. I mentioned before that in times of disruption, we need to think about our business model. And one of the questions that I would pose to you is, are you really just meeting facilitators, or are you association, professional, and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 An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in our profession and in our industry that we begin focusing in on those broader contributions that we make to society. So one last thought, which is my advice for Korea, and that is that as we seek to rebound from COVID, those destinations that have really well-coordinated supplier communities and industries are the destinations that are going to prevail. They will come back the fastest, they will do the best. And in the same way, countries with unified, well-coordinated destinations and industries will prevail. I've been to Korea many times. We've worked with a number of clients in Korea. I love coming to Korea. I've always been rewarded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by every trip I've ever had to Korea. And I do know that Korea is a country where people are good at collaborating and work well together. I'm just saying, I think the future is bright for Korea, but the key thing is to make sure that you're working very hard as an industry. Individual suppliers, individual businesses, you can certainly go to the market and do the best you can operating independently, but you're going to do better if you have a unified approach. And if there was ever a time to develop that kind of collaborative effort, I think it's now. So that's just a few thoughts for you. I hope it's helpful, and I hope that you have a really good forum. And again, I'm really excited for you because you've got a great lineup of speakers coming up through the rest of the day. So have a good forum.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peech.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발제로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협력, 같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십의 또 가치 짚어주셨죠. 그리고 모든 것이 참 쉽지 않은 지금이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준비하면 좋을지, 또 지원을 어떤 부분을 해나가면 좋을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과 함께 저희는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한 내용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강연 그리고 토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여러분 채팅창에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하이브리드 이벤트 현장 참가자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창으로 접속하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널 토론 시간에 저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의 질문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New Biz Model in the Meeting Industry라는 주제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연사분들
두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소개를 드리죠. 자, 아리넥스 PCO의 창립자이신 루슬린 맥렛 대표님, 마이스 관련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가이시고요. 지난 36년 동안 ICCA 시드니 컨벤션 뷰로 그리고 남호주 관광위원회 이사직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넥스 PCO 니콜 워커 대표님께서는 마이스와 관련한 뉴 비즈 모델의 선두주자이시죠. 전문 지식과 관련해서 차별화된 성과를 보이고 계신 두 분을 역시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Good morning and good day from Australia. My name is Rosalind McLeod and I am the founder and chair of Arinex. And with me today I have Nicole Walker, our CEO here at Arinex. We're delighted to be with you today to present to you on the Professional Conference Organiser perspective on the new normal post-COVID-19. A saying that is being used a lot in Australia is, if only we had a crystal ball. Everyone is desperate to know what the new normal will look like so they can start planning for it. But, as we have all now come to accept, or need to accept, nobody has a clear idea what the future holds. Evolution is not new. It happens every decade, every century. Just over a century ago, World War I was ending and the Spanish flu happened, followed a few years later by the Great Depression, all catastrophic disruptions that changed the world. These catastrophic events generated a lot of opportunities in the crises. To be pragmatic, one must look at the short term and then the long term. Let me now hand over to Nicole to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short term. Thanks, Rosalind. So in the short term, the change is coping with survival, reshaping the business ready for business to rebound. We experience long lead times in international business events, so we have the luxury of knowing when our conferences are scheduled. But with so many postponements, the trick is knowing if we have it right. And a number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we now have had to postpone for a second time. We work within a world of scientists, so we have some insight into the possibilities of what might happen and when. On that note, we're currently planning to open for business in mid-2021. In the short term, our clients have been moved to technology, whether they like it or not. There was no option. The reality was the 80-20 rule applied. Only 20% of associations were really tuned into technology. Just because their organisations have their staff working on PCs does not mean they are technologically astute and their systems are advanced. It is estimated that 80% of associations use their technology to a minimum. Therefore, one aspect that has accelerated is online video conferencing and chat services through a cloud-based peer-to-peer software used for teleconferencing, telecommuting, distance education, and social relations. For example, Zoom, Skype, and Microsoft Teams. A sudden realization that beyond the attraction of a member service is the form of face-to-face meetings, the lack of networking, corridor talk, and pleasure from experiencing different destinations, there is also the lack of revenue from not holding these events. So, long term, we predict face-to-face meetings will return. So, give us some insight there, please. Certainly. So with more technology-savvy audiences, there'll be more demand for hybrid meetings that will allow recording and replay at leisure. Is this new? Not really. It's been around for years. However, being forced into a situation whereby we're becoming used to recordings at our fingertips, it is likely to become more common. But will it be free? If it was free to record, it might be available, but it costs the organiser a lot of money. Therefore, there will be charges for what is currently called e-learning. We have already started to see this shift. However, people have acclimatised to free online webinars, and this needs to change. The cost of producing these in some cases is greater than the cost of delivering the same face-to-face.
So, how do organisations balance their budgets, Nicole? That's $1 million question. Balancing the budget during COVID-19 is forcing organisations to relook at their structure and what they spend and where. Some stark realities are starting to appear. Cost savings from reduced travel expenditure, more time with the family due to less time in the air or on trains and buses. But on the flip side, less revenue due to the lack and inability to hold face-to-face meetings. However, costs over the next few years will probably increase as the whole industry tries to recover and make up for the lost time and revenues. Flights will increase in cost, and venue hires and other supplier costs will also increase. In addition, the more cost-effective catering options will no longer be an option in the short term, and additional labour costs will be incurred in service delivery and especially in cleaning. Unexpected outcome will be the realisation for many organisations that internal staff numbers have grown exponentially to service business meetings, when in fact outsourcing is far more cost-effective and better value for money. But more on that later. So in summary, the 80-20 rule applies. 20% will change, but 80% will remain the same. So, what will be the biggest challenge to be responded to during when we come out and when we come out of COVID-19? Well, a lack of short-term revenue means companies need to be downsizing and rethinking the way in which business is conducted. At the most pessimistic end of the spectrum, there will be those organisations that will not survive. Those who have been propelled out of their employment will include some who will venture out on their own. Others will be searching for revenue and taking any job. We're already seeing diversification of revenue streams and products and service offerings, such as gin distilleries who are now making hand sanitizer. And some companies may decide to retain their diverse offerings or even shift their key focus to a more simple and sustainable business model. The biggest challenge is having the foresight to make decisions quickly, recognising the need to downsize and reshape to develop different scenarios of forecasting the budget to cope with the drop in revenues from either membership fees or sales of products and services. Repurposing staff requires careful planning, as repurposing those who do not have the skill set or talent for the new role is wasting precious funds needed to sustain the organisation into the future. After all, when the dust settles, there needs to be revenue in reserve to deliver and grow into the future. So, what will people in professional conference organising need to do to adapt and be successful in the new normal? What is the new normal? At the beginning, we spoke about how evolution is not new. This is our time to evolve. This is the opportunity to adapt, change direction, to rethink, to innovate, and to structure the organisation for the future. The new normal is less staff, smaller premises, and a core team who are talented and have the necessary skills to deliver more, but with less. In other words, we have taken the time to preserve the best talent, continue their upskilling, and build their spirit, camaraderie, and preparation. Associations, corporations, and government clients will focus on whether it's wise to increase their payroll with in-house resources or more effective to outsource. By focusing on policy issues, lobbying, education, training, accreditation, and marketing, it pays to eliminate staffing issues, software, and hardware expenditure that needs constant upgrading and training, and expert oversight, with peaks and troughs of workload that impacts on other staff during peak periods, and the challenges of mediocrity through producing the same event each year without fresh ideas and influences if there is a continuity in team members. PCOs need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either top logistical operators or offer wise consultancy, experience, and expertise that add significant value on top of their logistical role.
by collecting a team of different skill sets who have the aptitude and attitude to cope with a range of different and sometimes difficult personalities, drive profit without sacrificing levels of quality, and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s of participants, including delegates, speakers, sponsors, exhibitors, accompanying persons, and other stakeholders, requires a strong combination of talent. In-house teams are often not challenged to rise above the certain standard because they do the same event repeatedly, and with the passing of time fall into a comfortable pattern that can often hold back improvement and innovation for business events. One experience we had taking over from an in-house team was that they believed we would not be able to increase sponsorship and exhibition sales as they had maximised the industry involvement. We increased it by 60%. We also need to accept that some form of hybrid event structure will be an expectation into the future. Similar to today's session, there will also be a requirement for people to dial into an event from their respective destination, and this technology capability will become standard. This comes with additional cost and further logistical challenges for the PCO, so the industry will need to adjust to this and identify where revenue will come from to cover these additional costs. So thank you, Nicole. In summary, professional conference organisers will need to evolve. To do this, they need to reshape their business by reducing labour time, restructuring, and then upskilling the high-performing team in order to set new goals and drive profit whilst maintaining the high-quality brand and service they are known for, all whilst accepting that hybrid events are here to stay. So Rosalind, in your opinion, what do you believe is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Korea should be doing now to build a speedy recovery? So Nicole, over the years I've been to Korea a number of times. Korea is an amazing country. Samsung is a household name around the world. Korea is dominant in women's global golf and known for their intense effort and indisputably good fashion. In fact, I love the fashion. I love shopping when I go to Korea. It is always a pleasure for me to visit Korea. The energy and effort the Korean industry puts into growing their businesses is world class. It is good to see Peter Lee consistently flying the flag for Goyang, and his constant presence in the global marketplace has built more familiar reputation for the whole of Korea. It would be good to see more of this level of consistent presence as the constant change of faces dilutes the Korean profile. When hosting international congresses, there is need for Korea to rise above their domestic network and take a more global view of the world. Comments we have heard over the last few years is that some congresses have been disappointed in the lack of international participation due to late marketing, more of a domestic scientific business program content, and an inward-looking approach. Language must have an influence, but this should be overcome by engaging PCOs who have a more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can guide and lead their clients along the right global path. More involvement by Koreans is necessary on international boards, committees and councils to foster thi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So engaging experienced Korean PCOs and not micromanaging them, nor trying to do a cheaper self-managed model is also important if the meetings hosted in Korea are to lift their profile and their quality to a higher professional level. Encourage Korean PCOs to become more prominent in their international associations, to network with their peers around the world, to learn and share from others. All these steps will take Korea closer to a better relationship around the world, give Korea a higher profile and make Korea even more successful than it already is. So on that note, thank you, Nicole. Thank you to everybody for listening to us today. We're really delighted to be involved.
with Goyang and Korea. And we look forward to answering your questions in the rest of this sessio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s.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토크쇼처럼 또 멋진 진행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들 혁신적으로 바꿔가고 적응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요즘 참 이 하이브리드 이벤트들이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자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빨리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을 위한 이 재원들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세션 좌장 그리고 패널 분들 단상으로 이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면 단상으로 차례차례 모셔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은 건국대학교 서병로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고요. 이도 플래닝 정성은 대표님, MCI 코리아 오규철 대표님, 마이스 임팩트 연구소 손정미 소장님, 그리고 세종대학교 이슬기 교수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좌장으로 함께해 주실 서병로 교수님, 한국지역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이시고요. 강원 관광재단 이사직을 맡고 계시고요. 건국대학교 글로벌 마이스 연계전공 교수로 함께하고 계시죠. 자, 단상 위에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착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질문 있으신 분들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첫 번째 세션 패널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서병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금 세계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새롭게 다가올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도약하는 이 경제와 문화 중심에 마이스 산업이 있고, 또 마이스 산업은 더욱 힘을 실어서 2020년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많은 스태프분들과 또 고양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네 번째 맞이하는 근본 행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마이스 행사로 거듭나고 있으며, 국내의 저명한 마이스 산업의 전문가와 또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언택트라는 새로운 방식을 갖고 국제 마이스 선도도시의 고양시의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인구가 1339만 명입니다. 지금 서울시 인구가 대략 약 한 97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미래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지금 킨텍스가 우리가 2005년도에 1단계 사업을 했지만 지금 제2단계에서 제3단계의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도 제가 방문해서 그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인도의 전시장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하게 되면 약 한 47만 스퀘어로 아시아의 정말 리딩적인 컴퍼니로서의 우리 고양시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심도 깊은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략, 우리 고양시 인구가 지금 보시면 108만 명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2030년 되면 새로운 교통과 인프라 또 접근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연사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세션은 뉴 비즈 모델이 있는 미링 인더스트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호주의 아리넥스 로잘린 맥라우드와 창립자이신 니콜 워커 PCO CEO님의 두 분의 연사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컨텐츠 기획사인 이도 플래닝의 정성은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성은 대표님은 2010년도에 설립한 이도 플래닝에서 공공 이벤트 프로젝트 프로모션에 국제회의 전시회 등 마이스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이도 플래닝은 그 이벤트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기획한 회사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다음은 MCI 코리아의 오기철 대표님입니다.
닉네임이 이제 크리스 오라 그래갖고요. 저는 외국 분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예. 오규철 대표님은 MCI가 서울의 지사를 설립해서 2010년도부터 MCI에 합류해서 현재까지 MCI 코리아의 대표이사와 아시아 퍼시픽의 지역경영위원회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마이스 임팩트 연구소의 손정미 소장님입니다. 그리고 손정미 소장님은 학계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제주 컨벤션 센터의 대표이사님으로 ICC 센터의 대표이사님으로 근무를 하셔서 현장과 마이스 연구에 산업과 학계를 잇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에 계시는 이슬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슬기 교수님이 현재 링크 플러스 사업단 단장님과 대외협력처 부처장님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연구 분야는 우리 관광 분야 중에서도 호텔 관광 분야의 빅데이터 및 공간 데이터 분석과 관련돼서 학술 산업을 수행하고 있고 부설 연구소인 세종대학교에 대한 관광 산업에 대한 랩 연구실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1세션인 뉴비즈 모델인 미링 인더스트리에 관해서 그 앞에 우리 이제 호주의 아리넥스 로잘리 맥라우드 니콜 워커가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를 듣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뉴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런 새로운 프로페셔널에 대한 컨벤션 기획자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돼서 우리 각각의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듣고 이런 견해들을 각각 우리 마이스 제일 먼저 마이스 컨텐츠 기획사인 이도 플래닝의 정성린 대표님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그 마이스 업계 PCO들은 대다수가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100억 미만의 작은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그 많은 중소 기업들 PCO들이 지금 생존의 직면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동종업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그 회사들의 올해 대처 방안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이 코로나의 위기에 저희 마이스 업계를 좀 위기 업종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신데 그런 지원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지금 비즈니스를 약간 이제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시기를 좀 이제 건너가 보자라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업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IT 인력을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IT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아예 이 마이스 업계와 기술적인 부분을 제휴 또는 내부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거나 장기적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비대면 마이스 이벤트를 준비하는 그런 업체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예 이제 사업부를 축소하거나 직원들을 내보내서 회사 규모를 최소화하고 아까 그 기조 발표에서 말씀하신 강연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유사한 것 같은데요. 핵심 인력을 놔두고 최대한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대응하는 그렇게 지금 3가지 정도 분류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연자한테 좀 질문을 좀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 한국에서의 이런 비즈니스 좀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지금 호주에서 하고 계신 운영하시는 업체는 단기적으로 어떤 대응을 좀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지를 좀 궁금합니다.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Just trying. Can you hear me? Good. 네. Can you just rephrase the question, please? 네, 단기적으로 어떤 사업 대응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코로나 대응 상황에서 좀 준비하고 계신 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icole, do you also want to help me with this? What would you say it is, Nicole?
Well, in the short term, we are looking for any opportunity to still connect within the industry and with the participants. So in Australia, there are a lot of virtual events taking place. And now we are in a similar position to Korea, where we have just come out of our second wave. And so meeting face to face again is becoming an option. And so the hybrid events is something that is evolving. As we mentioned in our presentation, we firmly believe that hybrid will be not only a short-term implementation, but something that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long term. And so the level of production required within the events will be even more important moving forward. 그럼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온라인 이벤트나 화상 미팅 이벤트가 많이 이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줌이나 스카이프 같은 기존의 화상 플랫폼을 이용을 하다 보니 뭐 고객이라든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요구 사항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협력사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어려움이 있거나 제휴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PCO 내부에 그런 IT 인력을 갖추고 그 부서를 신설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So for us as a PCO, we have multiple platforms that we offer our clients, and establishing which one needs to be used comes down to the objectives as well as the budget for that particular event. There are some very impressive 3D, three-dimensional platforms out there. However, they are very costly and expensive. And for a number of smaller organizations, this is not feasible. So we need to be able to offer multiple options to those clients to be able to meet their needs for a hybrid or virtual event while still working within the budget restrictions that they have. The other consideration with hybrid is, as you mentioned, government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and trying to establish what you can leverage within that government support to assist with the physical element of your event, which then in turn will assist cover the expenses of the virtual element of the event as well. 네, 감사합니다. 답변. 네, 우리 정성원 대표님께서 기업들의 그 대처 방안과 이제 위기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우리 그 기조연설을 해주신 우리 아리넥스 로잘린 맥라우드하고 니콜 워커가 같이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서바이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클라이언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이제 과거와 달리 이 언택트가 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이제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요구 조건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러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성원 대표님 하신 것처럼 IT 인력에 대한 채용이라든가 또 사업의 축소에 대해서 핵심 인력과 이러한 아웃소싱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깊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비용을 최소화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행사를 통해서 지금도 굉장히 수익 구조가 작은데 이런 수익 구조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이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하이테크놀로지적인 이런 IT 기술들이 굉장히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향이나 전략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주식회사 MCI 코리아의 우리 크리스오 오기철 대표님께 자,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코로나 사태를 맞으니까 지금 뭐 갑자기 인퍼슨 미팅이나 컨퍼런스가 버추얼로 잠시 이렇게 트랜스포밍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갈 건지 이런 문제는 답은 아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니콜이 얘기했듯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이벤트가 될 것이다. 앞으로 모든 이벤트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은 다 하고 있고 저도 일부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단지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것이 뉴 노멀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해서 2019년에 우리가 했던 컨퍼런스나 미팅이 그대로 2022년에 다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대부분들의 생각이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서바이벌을 하자. 서바이벌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과도기적이든 어떻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하니까 지금은 버추얼 미팅이든지 하이브리드 미팅이든지 간에 그 기술을 업스킬해서 거기서 비용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답이겠죠. 단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은 또 학계나 또 여러분들이 연구를 같이 해서 거기에 빨리 적응하고 그 포인트를 즉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포인트를 빨리 캐치를 하는 업체나 그런 베뉴나 하는 데는 살아남을 거고 그저 그게 느린 사람은 도태될 거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상황은 잘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 테크놀로지가 갑자기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고 또 우리 미팅 인더스트리의 사람들도 앞으로 테크놀로지가 우리 컨퍼런스나 미팅으로 많이 도입이 되겠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였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가 된 것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테크놀로지 자체가 우리 미팅 컨퍼런스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테크놀로지는 사오거나 협력업체를 통해서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컨그레스나 미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근본 목적에 대한 것 그것을 또 그것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럼 그걸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줌을 통해 가지고 뭐 미팅 버추얼 미팅들을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졸립기도 하고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화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효과가 과연 정확하게 정보 교환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그 목표에 대한 그 측정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측정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두 번째는 네트워킹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줌에 100명의 사람의 사진을 띄우고 1000명의 사람의 사진을 띄워도 그것이 네트워킹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냥 얼굴이 보이는 거고 발언을 하면 듣는 것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네트워킹은 꼭 언어적으로 안 하더라도 사람과 만나서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면서 얘기하면은 작은 얘기 속에서도 자기가 필요한 인사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네트워킹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인간의 욕구를 이 버추얼 미팅이나 하이브리드 미팅은 아직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테크놀로지보다는 이 행사 자체의 디자인, 어떻게 디자인을 해나갈 것이냐, 또 어떻게 재미있게 할 것이냐, 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네트워킹이라는 파트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게 앞으로 성과를 내는 혹은 성공이라는 것에 가는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순서대로 하면은 우리 이제 손정미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또 이 분야에 또 굉장히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슬기 교수님한테 좀 그 관련된 뭐 빅데이터라든가 또 관련된 이런 것 자료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예를 들면 오규철 대표님이 말씀하신 테크놀로지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방식들을 어떤 식으로 추후의 미래 방향으로 마이스 산업계가 만들어가고 또 네트워킹 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기조 연설자분들이 말씀하신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일단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답변 드리기 이전에 발제자분들께서 이제 워낙 중요한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한 2가지 정도 제 해석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발제자분들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을 당연히 이제 줄여야겠지만은 비용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이제 흔히 우리가 운영 레버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정 비용 비율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재무 데이터를 좀 많이 봐보면은 특히 이제 기획업체, PC 업체들의 고정 비용이 높고 따라서 운영 레버리지가 높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제 미래의 영업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히 있을 때는 당연히 투자를 통해서 고정비를 높이고 그 이후에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 타당한데 지금 현재 이제 아까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현금 흐름 자체가 좀 작아지고 이것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예측이 힘들어집니다. 예측이 힘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고정 비용 비율 또는 운영 레버리지를 높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변 비율을 높이면서 비용 비율을 높이면서 어떻게 수익 구조를 바꾸는지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의 다원화, 다변화, 수익 구조의 다변화 정도 되겠는데 이것이 사실 지금까지는 저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보직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이벤트가 온라인 이벤트가 주 수익원 또는 오프라인 이벤트가 주 수익원 또는 오프라인 이벤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온라인 이벤트에 적용하는 정도의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KBO 한국 프로야구만 보더라도 무관중 경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시즌 내내 할 수도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창의적으로 아예 실제 참가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미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평소에 좀 생각을 해왔는데 아까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범위를 넓혀나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교내에서 저의 이제 내 보직은 어떻게 보면 단대학 안에서 보직은 교수이자 연구소장이지만은 제가 행정보직이 있습니다. 링크 플러스 사업단장이라고 아까 저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링크라는 게 이제 약자입니다. Leaders in Industry Cooperation이라고 해서 산학 협력의 리더가 되라는 뜻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주신 건데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졸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취업의 용이성을 주기 위해서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그 융합 교육을 바탕으로 더 좋은 이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취업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주목하는 이런 기술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저희 쪽에 해당하는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기술 아니면은 일부 로보틱스, 일부 VR, AR 이런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물론 저희가 전문가 수준으로 대학에서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은 충분히 1학년 때부터 이제 컴퓨터하고 코딩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시켜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앞서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은 일단 취업 시장 자체가 조금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기업들이 핵심 가치에 주목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융합 인재들이 결국에는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려면은 그러한 핵심 가치에 기술을 접목해서 이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운영 효율성을 높이다든지 하는 시나리오가 돼야 되는데 사실 기업들마다 그 핵심 가치가 다 다르고 저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방향이라는 게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도 그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진로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걱정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업계에 계신 여러 그 대표님들께서 학교와의 협력을 원하시면은 아마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학생들을 좀 더 기업의 어떤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인재를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영업의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서 수익 구조 다변화와 또 학교의 전략적 MOU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과 또 그 체계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수익 구조를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우리 마이스 임팩트의 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또 전 제주 컨벤센터의 대표이사님으로 계시면서 또 업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이스 업계에 계신 PCO 업계들이나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비즈니스 방식에서 나름대로 좀 독창성 있게 또는 차별성 있게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관측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앞에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PCO 분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수익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비용 절감의 문제, 운영의 효율성의 문제에 굉장히 집중들 하고 계신데요. 저는 좀 이 부분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 떠오르는 거는 우리가 PCO 비즈니스 모델에 앞서서 이 마이스 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성장 모델에 대한 1차적인 재검토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PCO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은 마이스 산업,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두고 사업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성장 모델이 뭡니까? 대규모 국제 행사를 국내에 유치해서 대규모 참가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참가자들의 소비가 지역 경제에 이어지고 그래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면 국내의 PCO들은 이런 대규모 참가자들의 숙박이라든지 수송 또 현장에서의 운영 등을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커미션을 수익화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비스 비대면화가 이루어지고 하이브리드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가 국제회의나 국제행사를 국내에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종조처럼 대규모의 참가자가 국내를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담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얘기는 즉슨 참 결국은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 관광 경제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기 쉽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PCO의 수익성도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PCO를 걱정하기 전에 마이스 산업, 국내 마이스 산업의 어쩌면은 성장 가능성, 존폐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낳게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미 벌써 여러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한 그 지역의 공무원분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마이스가 하이브리드화돼서 참가자들이 별로 지역을 방문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마이스 산업을 계속 지원하는 의미가 있을까? 과연 마이스 산업을 계속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그런 고민들을 조금씩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즉슨 현재 이 기본 구조로는 마이스의 가치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스의 이 가치를 사실은 우리가 좀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방향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모색을 사실은 아까 우리 그 게리 그리머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동감하는 말인데 마이스 산업이 계속 하우스피탈리티 분야로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기에 좀 더 큰 범위에서 본다면은 지식이라든지 어떤 경제 성장 이런 쪽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마이스의 굉장히 본질적인 기능이죠. 지식이라든지 사회 변화, 사회 혁신, 또 사회 간의 협력,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이스의 가장 큰 가치이고 사회적 가치인데 자, 이러한 가치들의 이동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가 사실은 지금 새롭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굉장히 이미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 이게 공허하게 들리느냐? 우리 마이스 업계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참가자 소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참가자 성과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즉 참가자가 마이스를 참가해서 뭘 배우고 또 어떻게 이것을 현장이나 업무에 돌아가서 적용을 해서 업무의 성과를 내고 개인적이나 기업의 목표의 달성에 도움을 주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가자 성과를 그러면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여기서 마이스 산업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우리 특히 국내 마이스 산업은 유치와 실행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유치해서 어떻게 잘 실행하냐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참가자 성과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의 개발과 육성 단계에서 가능한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마이스 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행사를 개발하는 그동안 유치에 집중되어 있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행사를 개발해서 육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사실은 가치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가서는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 행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제 행사를 보유하는 이런 전략으로의 전략 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사실은 코로나가 지속되지 않고 백신이 나와서 2년 뒤, 3년 뒤에 오프라인 행사도 활성화될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그동안 키워온 2, 3년 동안 키워온 국제회의를 우리가 사실은 개최할 수 있는 그래서 국제회의 유치 건수나 개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국제회의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이러한 전략으로의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이스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여기서 바로 PCO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성장 모델을 바꿨다고 해서 그러면 사회적 가치가 날고 참가자 성과가 올라가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까 오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디자이닝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참가자 성과를 낼 수 있는 디자이닝이 필요한데 그 디자이닝을 앞으로 PCO에서 새롭게 한번 서비스 모델로 만들어 보셔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과 서비스가 없으면 참가자의 성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PCO가 주최자의 대행 서비스를 맡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최자와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행사를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참가 성과를 산출하고 그래서 커미션 기반이 아니라 수익 쉐어형 형태로 수익 배분형 형태로 수익 구조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얘기를 사실 PCO 여러분들은 몇 분들하고 나눠봤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창의적인 이 리스크가 얼마나 클 텐데, 사업을 바꾸는 게 얼마나 그 리스크가 큰 일인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시장은 거대한 변화 속에 와 있습니다. 아까 게리 그리머 회장님께서도 디스럽티브란 말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입니다.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겠다고 하면 절대 해결책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이제는 시장의 판을 깨고 새롭게 용기를 내서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현재 지금 보시면 플로아에 있거나 또는 마이스 업계 PCO 대표님들은 지금 저희 세션에 굉장히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눈앞이 깜깜해서 지금 절벽 앞에 서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어떤 아이디어가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제안했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또 도시는 도시대로, 또 우리 그 사회적 거리 지금 2단계에서 이제 1단계로 풀리면서 우리 전시업계도 거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가 됐었는데요. 좀 더 이제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비즈니스의 트렌드가 언택트를 넘어서 이제 온택트의 세상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공연이나 이벤트 업계처럼 BTS처럼 세상을 연결하는 전략을 우리 마이스 업계가 생존의 지금 위력에 놓였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지 모르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에 대한 제 2차 쇼크가 지금 뭐 실직의 단계를 넘어서 폐업과 파산으로까지 이어지는 단계들이 지금 관광산업업계는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집계한 거를 보면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서울시의 경우 관광 분야 자체가 약 한 5조 7천억 원 정도의 경제 손실이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로 인해서 올해만 약 한 45조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광산업업계 전체로 보면 약 27만 명의 종사자가 있고, 또 그 마이스 업계도 이제 그 업에 다 속하지만, 자, 이렇게 굉장히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좀 구체화돼서 할 것이냐. 그러면 온택트형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제가 좀 회의를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마이스 컨텐츠 기획사에 있는 이도플래닝의 정성원 대표님은, 자, 지금 이제 굉장히 더 어려운 그 비즈니스로 몰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좀 변신하는 전략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정말 위기에 몰렸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현장에서 지금 저희 PCO들이 지난 한 20년, 30년간 대행 수수료 수익 구조로 운영되어 와 있다는 그 손 교수님의 말씀에, 손 대표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PCO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자체적인 컨텐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IT 기업들, 벤처 회사들의 성장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의 지원 사업들 정부 과제로 내놓고 아이디어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제가 그쪽 분야에 이제 과제를 한두 번 내봤는데요. 놀란 게 한 2, 3년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관광 쪽에 속해 있는 우리 마이스 기업들의 이 컨텐츠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행사나 국제회의 또 컨텐츠를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PCO 기업들은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매년. 근데 그러한 비용들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체력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그런 성장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그 대표적인 컨텐츠, 이벤트 컨텐츠나 마이스 컨텐츠를 지원해줘서 국제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마이스와 관련된 네트워킹 컨텐츠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야지만 저희 PCO들이 이 시기를 건널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 PCO로 성장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마이스 산업계가 생존을 해야만 우리 이제 국제회의 산업이 성장할 것이고, 또한 학교도 학생들이 이제 취업으로 연결될 생각하는데요. 우리 1년에 2년제와 4년제 관광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한 2만 명 정도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항공, 또 여행, 숙박, 또 마이스 산업계, 전시업계, 다 이런 모든 업계들이 지금 최악의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지금 현재 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또는 지자체 또는 우리 이 마이스 산업계가 왜 손을 잡아야 되냐면, 사실 여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업에서 수십 년간, 20년, 30년 된 이 전문가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할까요? 이거 새로운 직원들이 뉴 테크놀로지를 배워서 이 비즈니스를 이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번에 서울관광재단에서 UIA, 유니언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협회를 했는데, 서울관광재단에서 과감하게 앞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게스트들이 들어오면 UI나 UX를 이끌어서 서울시의 관광 것들을 언택트로 이끌어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을 좀 관련된 업계에 좀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 방안으로 해서 좀 비즈니스 로직이 되면 그런 것들로 통해서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전시업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웨비나로 지금 업이 전환이 되면서 지금 이제 바이어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숨통이 튀어가는 것들을 지금 코트라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오늘 여기 이제 우리 고양시에 계신 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다 오셨지만, 전략적으로 산업계가 정말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와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MCI 코리아의 오기철 대표님은 아까 말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디자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이스 산업 업계가 정말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전 그 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정성 대표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많이 일부 공감하고 일부 또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니콜하고 로즐린이 얘기했듯이 현재는 서바이벌하고 그 다음에 리쉐이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번영으로 나가는 그런 3단계 그런 절차를 가슴속에 갖고 업체들이 나가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손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가 100번 타당하지만 너무 어려운 장기적인 거를 얘기하셔서 그때까지 많이 죽을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 있을까 걱정되고요. 근데 테크놀로지 자체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술인가 하는 생각은 저는 아직도 퀘스천입니다. 테크놀로지는 그냥 이용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 행사 중에 가상 현실을 AR을 이용한 VR을 또 이용한 그런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VR이나 AR에 대한 과학적인 거는 몰라도 되는 거죠. 가서 잘 하시는 분하고 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중요한 거는 우리 PCO 업체들이든지 마이스 산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마인드겠죠. 디지털 마인드를 갖는 게 제일 우선적이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디지털 마인드가 안 되면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꾸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직원들의 디지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더 명확하게 고객이 원하는 거를 정말 샅샅이 파악해야 된다. 그냥 대충 고객이 이런 걸 원할 거야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세션 바이 세션 정말 어드레스 바이 어드레스로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이 성과라는 건 결국은 고객이 돈을 내는 게 성과거든요. 고객이 돈을 내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내게 할 건지 하는 성과를 목표를 두고 고객하고 계속 얘기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송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디자이너, 파트너 이런 것이 우리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거를 자꾸 공부하고 우리 또 니콜이 얘기했듯이 직원들의 업스킬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정 대표님 의견에 일부 안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정부한테 뭘 자꾸 이렇게 요구해서 우리 살기 죽게 됐으니까 좀 내놔라. 이것도 뭐 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보다는 교육에 직원들 업스킬에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먼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업체들이 다시 고객에게 가서 뭔가를 제의하고 제안하고 해서 비즈니스로 그렇게 해서 살아나야지 지금 뭐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살아남은 거 이거는 한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거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약간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신 호주의 니콜 워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있는데 국내 PCO 업체들이 좀 국내 네트워크를 좀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방향 중에 이 마이스가 좀 글로벌 네트워크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게 되게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럼 PCO 업체들이 더 글로벌한 시각이 필요한데 더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손정미 대표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마이스 업계가 국제를 유치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에 대한 기획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같이 이제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우선 먼저 정 대표님과 오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잠깐 먼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지금 정 대표님 말씀하신 컨텐츠를 PCO에서 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보장해주고 안전망 체제를 갖춰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지금 지역 특화 컨벤션을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특화 컨벤션의 그 지원이 PCO한테 가지 않습니다. 이게 주최자들한테 지금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최자가 행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이제 뭐 PCO는 이제 어차피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PCO가 거기서 이제 커미션을 받는 정도의 기준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PCO는 대행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지역특화 컨벤션에서 일정 부분의 그 지원을 사실은 직접 다이렉트로 PCO한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PCO가 같이 주최자와 함께 컨텐츠를 같이 발굴하고 그리고 행사의 성과를 같이 낼 수 있는 그래야 사실은 PCO도 앞으로 행사를 컨텐츠를 개발하고 디자이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PCO가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최자가 위탁하는 업무만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PCO가 그런 역량을 키우고 싶어도 그런 사업 환경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은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업무가 그게 아닌데 사실 직원들한테 어떤 업스킬링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업무는 계속해서 현장 운영이라는 실행 서비스만 하도록 계속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콘텐츠를 개발하고 뭔가 다 창의적인 일을 교육을 하라고 하면 사실 직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업무만으로도 과부하가 되어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을 지금 해서 과연 그게 업무에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지금 저번에 한번 그 직원들 우리나라 PCO들에 대한 재교육,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PCO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또 새로운 PCO 업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교육의 그 기준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PCO 업계에 있는 직원들은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나라 PCO 업계 직원들이 사실은 새로운 업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얘기고 그런 니즈조차도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여기서 답변을 드린다면 우선 먼저 PCO가 이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안전망 장치를 이런 지역 특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좀 건의드리고 싶고 여기에 따라서 아마 새로운 그 교육의 니즈가 자연적으로 내부에서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 지역특화 자문위원회를 좀 맡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 PCO 업계도 있지만 예산이 사실 너무 적어요. 경기도가 사실은 31개 시군 중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엄청난데 우리 이 마이스 업계 PCO에 겨우 주는 돈 자체를 보면 사실은 어디 가서 정말 산업계에서 얘기하기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우리 고양시 CVB가 직접 이런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을 할 정도로 과감한 예산을 좀 업계에다가 산업계에다가 경쟁력을 좀 북돋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친구가 3.1화 법인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 국내 경제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1, 2, 3, 4로 정부가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1은 뭐냐면 조기 종식, 시나리오 2는 일시적 경기 둔화, 시나리오 3단계는 경기 침체.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경기 침체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로 간다는 4단계에 지금 진화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불이 타기 전에 빨리 진화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불이 확 더 붙은 거죠 지금.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산업계를 살리지 않으면 자, 심장이 멈춰서 숨이 뛰지 않는데 지금 업계에서 경쟁력을 가져라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비즈니스 해본 사람으로서 야 저기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오히려 산업계가 숨 쉬는 게 아니라 뛸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PCO 업계가 기존 산업 자체가 영세하고 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업스케일링을 못하는 이유를 보면 자본금 자체도 이게 영세하다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업력을 좀 높여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전략들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세종대학교 우리 이슬기 교수님에게 자,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화해서 기업들이 4차 혁명에 대한 준비 작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정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업스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한데 이런 것들의 해결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계속 사실 그 패널리스트들께서 주셨는데 이제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어떤 그 소비자의 변화라든지 니즈의 변화 그리고 이것들을 타겟팅한 어떤 방식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상품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중요도도 굉장히 높은데 사실 많은 부분에서 저희도 그렇지만은 이런 그 치밀한 작업 없이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스 분야뿐만도 아니고요.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 시급한데 이 마이스 산업의 배경을 보자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라는 것은 개방을 했을 때 오히려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 없이 모두 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그것을 기초로 이제 또 뭔가 성과라든지 판단, 평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그 중지를 모아서 좀 그 시의적절하게 전체적으로 모두가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또 적절한 그리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주제를 약간 살짝 바꿔서 비즈 모델인 미링 인더스터리에서 우리 그 오규철 대표님 같이 이 도시 마케팅 브랜드를 항공사에도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우리 마이스 업계와 또 고양시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말하시네요. 근데 저는 고양시가 이제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이제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같은 이런 활동들은 정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하는 도시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의 멜번이 이제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쫓아가는 그런 고양 CVB의 노력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코로나라는 그런 사태 때문에 발생한 건가 아니면 그걸 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혼돈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코로나라는 사태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3년, 2, 3년 계속 가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뉴 노멀은 뭔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데스티네이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앞으로 관광객이 안 온다는 소리냐 뭐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해결할 방법은 지금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여행하고 싶고요. 또 대화도 하고 싶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걸 얻고 싶은 욕구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 욕구 자체를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건지 결국은 여행이라는 것이 돌아오면서 데스티네이션 비즈니스는 다시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 나갈 건지 하는 것들이 되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이스는 엄밀히 말해서 지금은 관광이나 이런 부분하고 붙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콩그레스 비즈니스는 본질적으로는 관광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말하자면 학회나 협회나 그 분야의 어소시에이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 간에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학문이나 학계가 발전하는 거죠. 그런 목표가 따로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서 관광과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 데스티네이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스와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관광 분야가 있다면은 그거 먼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마이스와 연결해서 하는 부분은 산업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보면 지방자치단체든지 정부든지 이게 그냥 단순한 관광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것이 산업 어떤 여파라 그럴까요? 그런 효과가 있구나. 이것이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런 콩그레스나 이런 것이 버추얼이든 하이브리드든 그것들이 와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들이 계시면은 아마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이 업계들의 뛰고 있는 주체들, 그 업체들은 빨리 변신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다 적응을 해 나가겠죠. 문제는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한 1, 2년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오늘 내일 지금 그냥 억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니콜 워커가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롱텀보다는 쇼텀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발표 중에 이제 딱 귀에 꽂혔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고양시도 사실은 이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3단계가 되고 또 고양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고양시도 지금 226개의 시군들이 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또 GTX라는 이런 망이 놓이면 이 고양시는 더욱더 글로벌하게 될 건데 아시아의 리딩 도시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좀 중장기적인 좀 브랜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손정미 대표님은 지금 제주 ICC에서 실제로 운영도 해보고 또 대표이사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킨텍스가 지금 현재 1단계에서 이제 2단계 10만 8천 스퀘어 여기서 7만 스퀘어가 더해지면 이제 17만 스퀘어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장소적인 것들이 지금 이제 언택트로 확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를 좀 어떤 식으로 로직을 짜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이스 산업계와 어떻게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낙수 효과로 또 지속적으로 그 도시에 대한 고용 창출로 이끌어질 건지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질문하는 이유는요. 앞에서 지금 너무 회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2014년부터 18년까지 제주도에서 있으면서 ICC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컨벤션 센터의 수익 구조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정상화를 이룰 것인가, 경영 정상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은 이 컨벤션 센터가 하나의 그 세금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인프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얼마만큼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수익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보는 가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론적인 부분은 컨벤션 센터가 수익을 내야 되느냐, 내지 않아도 되느냐. 사실 그 부분이 일단 가장 기본 첫 번째의 질문이었고요, 의문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컨벤션 센터에 대한 그 이제 이해가 달라집니다. 컨벤션 센터를 하나의 인프라 구조로 보게 된다면 이건 하나의 사회적인 시설로서 얼마든지 수익을 내지 않아도 상징적인 의미로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공공적 가치를 내는 그러한 시설로서 이해가 돼야 될 거고요. 이것이 만약에 수익화를 보여야 된다면 사실 저는 컨벤션 센터가 임대사업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컨벤션 센터가 행사장을 빌려주는 구조로 가면 제가 컨벤션 센터를 운영해 봤을 때 한 임대사업으로 해서는요 전체 수익의 20%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구조에서. 그래서 임대사업에서 20-30%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했다면 당연히 적자로 가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1차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이거 어차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첫 번째는 컨벤션 센터를 공적 구조로 공공 가치로 볼 거냐 아니면 수익에 창출하는 가치로 볼 거냐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것이 공공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 수익성보다는 공적 가치를 내야 하는 여러 가지의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건 전혀 다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사가 굉장히 좋은 행사가 있다면 무료로라도 개방을 하고 또 여러 지역민들이 와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장치들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지역민들이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컨벤션 센터가 하나의 지역의 하나의 사회 인프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새로운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IC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감귤을 판매할 때 매대를 그냥 공개를 한다든지 지역민이 돈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는데 완전히 배치가 달라져야 되고요. 이번에 지금 킨텍스가
이제 계속 확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는가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약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부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확충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수익으로 가게 되면요, 사실은 여기에 엄청난 영업 그 시설들이 들어와야죠. 제가 일단 컨벤션 ICC를 2018년도에 흑자를 내고 이제 경영을 이제 퇴임을 했는데 흑자를 내게 된 가장 큰 그 수입원은 시설 임대가 아니었습니다. 음식 장사였습니다. 저희 그 이제 케이터링 사업, 케이터링 사업을 해서 그 케이터링 사업의 모든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수익에. 그래서 이 케이터링 사업을 그냥 단순히 행사 때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레스토랑을 이용하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모집하는 식당 이용객들을 모집하는 이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매출이 크게 오르면서 사실은 그것이 흑자로 돌아가게 되는 가장 큰 주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흑자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일단은 이쪽에 많은 영업시설이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기 위해서 다른 콘텐츠를 생산해 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행사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전시회라든지 뭐 지금 킨텍스만 하고 계십니다만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컨벤션을 하고 이걸 유료화시켜서 수익 창출의 구조로 가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컨벤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와 여기에 대한 지역과 그다음에 지자체와 그리고 이 센터의 직원들 간의 공동적인 인식에 먼저 형성이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뭐 거의 종료할 시간이 됐는데요. 뭐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내용을 끝내야 되나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혹시 한두 가지 정도 네네. 같이 마무리하면서 네네. 들어도 괜찮을까요? 자, 저희가 이제 패널 토론 함께 하시면서 아마 궁금한 점들 올려주셨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문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다른 질문들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니콜 워커 대표님께서 또 함께하고 계신데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저희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호주나 시드니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의 마이스와 관련한 지원 방안이 있었는지, 만약에 있으셨다면 그것이 이 PCO에게 어떤 그 도움이 됐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ure, thank you very much.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extensive funding across the country, and we received an industry support package recently that is still being delivered and distributed across the industry. Unfortunately, it is a short-term package that will assist the wider industry for the time being. However, we are continuing to lobby to the government to try and gain further funding into the future. Whilst the business events industry was one of the first to be hit and impacted, it will also be one of the last to recover. And so we are continually educating the government, both from a state and a national perspective, to ensure that they understand that this is a many-year process that we must work towards achieving in order to rebuild our industry. So yes, there has been some support, but we would certainly welcome more, and we are working towards achieving that with our government. Thank you so Nicole, much. if I can also comment, we've also received the JobKeeper. So we're receiving support for salaries for all of our staff, which has been excellent. And then also recently, Nicole organised an amazing event called the Turn of Events to bring business events back, which we actually set out to the whole industry. And it was very successful with a lot of attendees, both in hybrid
both online and offline. It was what we call a hub and spoke event. It was in how many cities, and you also got support from government to do that. Correct. We had 6 venues across the country that hosted physical attendees, and then we had a virtual platform as well. So we had around 500 attendees in the different locations, and we partnered with 26 different industry companies to be able to facilitate that, to raise awareness to the government that we needed further support to enable the return of business events. Thank you so much. It was very successful. The other thing is I just wanted to answer a question that was put to us earlier on, and that was about how to make Korean PCOs more internationally recognised. Aronix is a part of a global PCO alliance, and that alliance is it's a partnership. It's a very elite partnership with just a dozen or so partners, and that's called INCON. And Goyang has been very active within INCON because INCON puts Goyang in touch with so many different offices around the world operated by PCOs. Now, we had Mechi out of Korea as one of our partners. Unfortunately, they left us recently, and we'd love to see a new partner come from Korea. The opportunity to promote yourself globally is through an alliance like INCON and also YAPC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Conference Organisers. And if I could just comment that within YAPCO, there are a number of PCO members who come from Korea. However, some come occasionally, but we have not seen consistent, regular attendance at YAPCO by Korean members.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if a PCO in Korea wants to lift their profile, they do what Jason Ye has done out of Taiwan, and that is he's lifted his profile through YAPCO and fellow PCOs around the world, but also another step up to ICA, the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In joining these organisations and actively participating, what it does is it makes us all understand who is the prominent PCOs in each country, but it also is the opportunity to learn and share and really gain a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So part of my comments earlier were that Korea needs to expand its thinking into a more global space and come out of just a domestic space. So in years gone by, I've asked, why hasn't Korea been more active? And I've been told it's because you have such a huge market on your doorstep in the Chinese-speaking countries and Japan, that's been the focus of the country from a leisure tourism perspective. But in the world of tomorrow, not in the world of yesterday, but in the world of tomorrow, if South Korea is going to be truly international, it needs to lift its profile. And I would really encourage the Korean government, and particularly Goyang municipality, to support and encourage and work with chosen PCOs to achieve that international statu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자, 저희가 진행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세션의 주제는 뉴비즈 모델인 미링 인더스트리라고 다양한 우리 여기 참여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 또 이더 플래닝의 정성원 대표님과 또 오규철 대표님, 또 손정미 소장님, 이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기조연설과 관련돼서 우리 다양한 또 우리 지금 이제 현장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아리넥스 창립자이신 로잘린, 맥라우드, 니콜 워커, 땡큐 so much. 그러면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오버해서 이것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